저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한두 달에 한 번 집에 들르고 계시기는 하지만 남자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 깨끗할 리는 없죠.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걸 보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을 더 줄 테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을 좀 부르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몸에서 열이 오를 때마다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가 상상만 해보았던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자면 가정부인 셈인데 요즘은 어플로도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두세 시간 정도 사람을 부르면 집안일을 해주는 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돈도 주셨고 절 덜어 꼭 사람 불러다 써라. 집이 되지 우리도 아니고 무슨 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게 싫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주변에서 어플을 추천받아서 서비스를 신청해 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집이 더럽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원하는 청소 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3570이고요. 주방만 청소해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의 연락을 드리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청소를 해주고 사라지시는 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우렁각시 같은 서비스랄까. 일주일 내내 청소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집이 많이 더러워졌다 싶을 때 부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가격은 모두 다른데 어차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것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지만 그냥 청소를 하기가 귀찮고 너무 바빴을 뿐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지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최소한 학비 걱정은 없으니 이런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은 어김없이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 수업 하나가 교수님 사정으로 휴강이 되어서 학교에 있기에는 시간이 애매했거든요. 4시간 정도는 집에 와 있어야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현관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떡하니 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현관문을 닫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집을 잘못 찾아왔나?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가? 그러다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으로 집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는 것을 까먹었던 거죠. 집에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오늘 온다는 것을 보고 갔었는데 그새 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아주머니께 꾸벅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제가 본인을 보고 황급히 돌아나가서 놀란 마음에 연락을 해보려던 참이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도망간 건 아닌가 싶으셔서 신고까지 할 생각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들으니 새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지가 실감이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청소를 하시는 동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의 상가에 있는 저가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음료 2잔을 사왔습니다. 한 잔은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던 제 것이었고 한 잔은 더러워진 저희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꽤 자주 오셨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라도 얼굴을 보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건넨 음료를 받아가 마시면서 이마에 맺힌 땀까지 닦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청소에는 손을 대지도 않아서 엉망진창인 채로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모든 걸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래서 평소에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도 까먹어서 아주머니를 놀라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제가 나중에 다시 학교를 가봐야 해서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잔다고 해서 청소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실례인 줄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도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녀왔던 거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께서는 얼른 들어가 보라며 제 등을 떠미시더군요. 저는 편하게 누워서 청소를 하시느라 한참을 달그락대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소 너무 조용할 때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아서 피곤할 상태로 누워만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처럼 자잘한 생활 소음이 들려오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주머니께서는 청소 집기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신 후였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쪽지를 붙여놓고 가셨는데 음료 사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해줄게요. 라고 적어 놓으셨더군요. 그동안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산다는 게 부끄러워서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에만 청소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 쪽지를 보니 안면을 트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실 때 정말로 반찬이며 국이며 도시락을 싸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저도 혹시나 아주머니가 올까 싶어서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살림은 무엇이든지 잘하시는지 집에서 만든 걸 간단히 싸우셨다고 하셨던 것이었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뭔가 보답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음료 한 잔을 사드렸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외롭기도 했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가끔 사다 놓으시는 작은 소품들을 보면 절로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학기가 지나고 시험이 끝난 후 늦게까지 늘어져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셔서 평소처럼 늘어져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청소를 나오시는 날이었는지 아주머니께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나 봐요. 제 꼴을 보시고는 애구머니나 미안해요 라며 황급하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고 시선을 돌려보니
못 볼 꼴을 보였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괜찮아요. 라며 얼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대충 잠옷으로 입던 늘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더니 아주머니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몹시 놀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그러고 있었던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 라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망한 마음에 그저 웃고만 있는데 아주머니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흘끔 보니 아침이라서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더군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아주머니께 다가갔고 저희는 한 뼘 거리도 안 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에는 청소고 뭐고 그런 것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음 집으로 넘어가실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아쉬움을 털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주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주시는 날보다는 못하시는 날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청소하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평소에 정리를 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무슨 돈 지랄이냐 싶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관계가 너무 중독적이라서 더는 끊을 수가 없네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돈을 쓰는 게 좋긴 좋다 하시면서 달라진 제 집을 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도 청소를 하며 지내고 있으니 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자랐다기보다는 제가 여동생을 거의 업어 키웠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부모님을 잃고 난 후에 조부모님 집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남매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잘해주시긴 했지만 여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부모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행인 건 사돈 어른께서 저를 정확하게는 저와의 시간을 좋아하신 덕분에 그리 반대하셨던 여동생의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직까지 왜 본인의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 일은 평생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하시던 사돈 어른과의 약속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콩깍지가 씌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제 여동생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외모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와는 3살 차이로 뭐든 평범 그 자체인 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동생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믿을 정도이니까요. 저는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서 어렸을 적부터 일찍이 예체능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냥
지방 국립대에서 체육과를 나왔고 그 후로는 트레이너로 쭉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어렸을 적부터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도가 터서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는 회원님들은 꽤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덕분에 대학을 다닐 때부터 트레이너로 일했고 지금도 쭉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도 나쁘지 않게 버는 편이고요. 돈을 벌기 시작한 후부터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착한 제 여동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고 2년 만에 아등바등 등록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도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했으면 했거든요. 제 마음을 안 것인지 여동생은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를 걱정하는 여동생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그 후로도 공부에 매진해서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기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동생이 눈에 띄게 우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쉽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군요. 공부를 잘했던 것과는 별개로 회사 일이 많이 힘들구나 하고 적당히 위로를 해주고 넘겼습니다. 아무리 의지하는 오빠라도 정말로 자신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묵묵하게 버티는 여동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깊이 파고들고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인가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는 여동생이 벌써 온 건가 싶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왜 문을 두드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트레이너 일까지 하고 있는 건강한 남자지만 순간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밖에 서 있는 건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물어보자 남자는 당황했는지 안절부절해하면서 여기 김수연 씨 집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수연은 제 여동생 이름이에요. 제 여동생을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저도 약간 의심을 거두고 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다 했는데 여동생과 만나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와 예비 매제는 처음으로 안면도 트고 통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자 망설이던 예비 매제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의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수연이가 절더러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형님이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와 조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제 여동생을 본인들이 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건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더 쌍수 들고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평소 잘하지도 못했던 술까지 마시던 여동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매제에게는 이 결혼 내가 안 할 거야.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여동생도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요.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 어렸을 적 저희 남매를 서럽게 만들었던 부모님의 부재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여동생이 결혼이 하고 싶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단한 사돈 어른을 만나러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동생이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그 후에 결혼을 시켜달라고 설득을 하든 저도 반대하고 나서든 결정을 할 요량이었습니다. 예비 매제에게 사돈 어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만나 뵙고 싶다고요. 사돈 어른께서는 제가 연락을 드리자 순순히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받아 택시를 타고 말씀해 주셨던 주소로 향했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몇 동 몇 호를 방문하는지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서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만큼 실내도 으리으리했고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돈어른 앞에 앉았습니다. 척구와도 평생 고생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법한 외모이셨습니다. 부군께서는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이 썩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 앞에서 주눅이 들 뻔했지만 여동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있는 통장을 여러 사돈 어른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저희 수연이 부모 노릇해줄 겁니다. 아드님도 제 여동생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던데 생각 바꿔주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당돌할 수 있는 제 발언을 듣고 사돈 어른께서는 오히려 소리를 내어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절더러 열심히 살았네요. 아직 어린데 돈도 차곡차곡 잘 모았고 라면서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며칠 생각을 해볼 테니 일주일 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조마조마했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뵐 때에는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뒷산 양주를 사서 방문했어요. 그날은 사돈 어른과 마주 앉아 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돈 어른께서 먼저 취하셔서 술을 따라 주시다 그만 제 바지와 티셔츠에 쏟아버리고 마셨죠. 급히 털어내보았지만 옷이 잔뜩 젖어서 사돈 어른께서 가져다 주시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욕실에서 젖은 옷을 세탁하느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 옷을 받으려 했는데 그만 실수로 문이 활짝 열려서 그 꼴을 그대로 보여드리게 되었죠.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던 제 몸에 사돈 어른의 시선이 참 오래도 꽂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솔직히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사돈 어른께 들이댔는데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곁에 섞인 소리를 내시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제 방법을 반가워하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돈 어른을 자주 찾아뵙고 서로에게 즐거운 방법으로 여동생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이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사돈 어른의 집을 자주 찾아뵙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 덕분인지 사돈 어른께서도 이미 본인의 며느리가 된 제 여동생에게 매우 다정다감하게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엄마와 큰 비밀을 공유했어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은 대학생이 된 해에 일어났는데요. 같은 대학에서 만난 송주라는 친구와 무척 친했어요. 송주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교류할 일이 없어서 송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어요. 남들은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 사이가 안 좋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농수산물 도매센터에서 식재료를 4트럭에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타는 일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요즘처럼 동네마다 마트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아침 시간에 아버지 트럭이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어 식재료를 샀어요. 한 15분 걸어가면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가기 여의치 않은 날에 아버지 트럭이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우르르 나오셨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지 않고도 싼 가격에 채소나 생선을 살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새벽잠도 미루고 트럭으로 물건을 해오시고 동네를 다니며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식당에도 식재료를 납품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요리를 다 하셨는데 입소문이 나서 가게를 확장하고 주방장 아줌마를 따로 고용하셨어요. 소위 이 실장님이라고 하는 분을요. 이 실장님은 경력도 오래되고 손이 빠른 분이셨어요. 이 실장님은 남편분이 중국집을 운영하셨는데 함께 일한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어요. 솜씨가 좋은 분이니 대접 잘 해드려야 한다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저도 이 실장님을 보는 날에는 미리 챙겨간 간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 실장님은 꽤 많은 월급을 받으셨는데요. 음식점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안다며 부모님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송주의 엄마가 이 실장님이셨어요. 송주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몰랐는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송주를 데리고 온 날 송주가 이 실장님을 아른 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송주와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니기도 했고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이 일하시다가 손을 다치게 되었어요. 반깁스를 하고 2주간 쉬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 실장님께 드릴 고기를 재서 포장한 뒤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성주를 불러 밥 먹이고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식사 시간 되기 전에 송준에 가서 고기도 구워 드리고 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주문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용돈을 주신다는 엄마의 말에 억지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주에게 너희 집에 갈 거라고 전화하니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저녁 먹고 놀다 갈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이 실장님께 전화 넣어놨다고 가서 고기 갖다 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라고 하셔서 송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이 실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송준의 집은 무척 깔끔했어요. 아저씨는 어디 계시냐고 하니 중국집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마감까지 하면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 실장님 손이 불편한데 식사도 못할까봐 걱정돼서 왕갈비를 재주셔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이 실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같이 구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고기를 구웠어요. 이 실장님은 저에게 술을 따라 주시면서 송주가 대학 생활 잘하는지, 기태 너는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가게에서 인사만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어색하지만 이 실장님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니 대학 생활에서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송주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 생활하다가 맞선을 보고 결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취사병 출신인 송주 아버지가 요리학원에서 중식요리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실장님은 깁스를 하지 않은 손으로 소주를 따라 마시더니 술 기운이 오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송주 아버지는 식당 운영하면서 콜서빙 아주머니와 3번이나 바람을 피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느꼈던 분노감을 잊을 수 없고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데 자식이 있으니 쉽게 이혼하지도 못하겠고 하루 종일 얼굴 보는 게 지겨워서 고깃집으로 취업을 했는데 아들 친구네 집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송주 아버지는 여자 만난 것을 들켰을 때마다 송주 어머니에게 큰 돈을 쥐어주셨대요. 그 돈으로 기분 풀고 오라고 해서 송주와 송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러니 차라리 그 가게가 망해버려서 일도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대요. 돈 있고 잘생기고 건강한 가게 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아르바이트 아줌마는 없었다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하시면서 우는데 이 실장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사실 바람 피운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누굴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자기와 떨어져서 일하니 사실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집에 CCTV도 있고 돈 관리도 이 실장님이 다 하셔서 의심나는 게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다는데 이젠 아저씨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뭘 들춰내기도 싫다고 하시더군요. 송주가 다 컸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모가 이혼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며 나중에 송주가 결혼하면 황혼이혼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송주가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게 아닌 와이프를 기만하고 본인의 향락을 쫓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송주에게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실장님은
가게에서 저를 보면서 인사성 밝고 늘 잘 웃는 제가 너무 예뻐 보였는데 아들 친구라고 하니 더 반가웠대요. 게다가 이렇게 심부름까지 와서 자상하게 고기를 구워주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실장님의 괴로움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 실장님은 10년 넘게 각방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일을 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이 실장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손이 불편하셨지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식구들의 눈을 피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만 친구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송주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자에겐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이 실장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 옷차림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주방에서만 있는데 무슨 옷을 저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하시는데 괜히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게에 가서 일부러 크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장이 일부러 나와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실장님 얼굴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참을 수 없거든요. 사실 이 실장님이 깁스하는 동안 우린 조용한 곳에서 만났고 배달시킨 밥도 직접 떠먹여 드렸어요. 이 실장님은 이렇게 자상한 남자는 처음이라며 매일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받은 월급 다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며 옷도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이 실장님은 처음으로 젊은 남자의 풋풋함과 건강함에 반해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저야말로 원숙하고 푸근한 엄마 뻘 아줌마에게 이런 매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송주 엄마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곧 있을 결혼식 때문에 바빠졌는데도 이 실장님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니다. 결혼하면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실장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제 마음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제 첫사랑과 마찬가지인 이 실장님은 친구, 엄마를 떠나 제게 너무 소중한 여자니까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